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이준희입니다. 제가 5주차, 6주차, 7주차, 그리고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5주차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면 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메모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시험 모두 다 만점 맞아주세요. 오늘 여행지는 강릉입니다. 아, 강릉하면 강원도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강릉 가볼 만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서울역으로 가고 서울역에서 바로 강릉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그리고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내리면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강릉 시내 곳곳을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강릉에서 차를 렌트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차를 받아서 강릉 보고 정동진도 보고 또 위쪽으로 주문진, 양양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지역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강릉, 그리고 정동진, 주문진, 양양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회가 된다면 춘천이나 원주 쪽도 볼 곳이 많으니까 이런 쪽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은 옛날 이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하슬라 맥주도 있고요. 하슬라 아트월드. 아, 여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 가시면 정말 예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데 강릉 가신다면 하슬라 아트월드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슬라라는 말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강릉보다 진짜 더 정감이 가고 예쁜 단어인 것 같아요. 하슬라라는 뜻은 큰 바다나 아름다운 자연의 기운을 아스라이라는 말로 썼었는데요.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이 소리를 아스라이라고 했고 이걸 하슬라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 땅이 되고 나서 하슬라, 하서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실 이곳 강원도는요, 고구려와 신라의 접전지였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요. 신라 장군 이사부예요. 하슬라주의 군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니, 이분 어디서 노래에서 많이 나왔던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에서 나왔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할 때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울릉도 당시 우상국인데요. 우상국도 이렇게 병합시키고 그리고 바로 하슬라의 군주로 와서 영토를 굳건히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부가 진흥왕 때 이렇게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이 변경 지역의 관리가 돼서 이 가야국을 또 정복하기도 하고 우상국을 병합하기도 하고 또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사부가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요.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년 이사부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삼척에 가신다면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제일 가까운 해안도로 어딘지 아십니까? 동해의 자랑은 이 푸른 바다죠. 이 해변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 바로 강릉 헌화로입니다. 이 헌화로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해변에서 북쪽으로는 심곡항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 정동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실린 헌화가가 이 배경이 되는
이곳은 바로 이 수로부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라의 절세 미인이었던 이 수로부인에 얽힌 설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 순정공의 아름다운 부인이 바로 수로부인입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에 일행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근처에 엄청 높은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철쭉꽃이 피었더랍니다. 수로 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저 꽃을 꺾어서 바치겠소 이렇게 말하였는데 너무 높아서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마침 주변에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이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와서 노래의 가사도 함께 지어 바쳤는데 그 노래가 바로 헌화가입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이 노래가 바로 헌화가입니다.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는데 이번에는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정공이 놀라서 넘어지면서 발을 굴르고 사람들이 다 동동동 발을 굴렀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근데 또다시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강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여서 그 말대로 하니까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서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바로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빼앗아 간 죄가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수로 부인에게 바닷속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까 칠보 궁전의 음식도 굉장히 달고 부드럽고 맛있고 인간의 음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용궁의 용신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수로 부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헌화로에서 강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바로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은 원래 19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석탄을 캐르고 사람들이 몰려갔던 광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동진역은 석탄 수송이 목적이었던 역인데요. 도로도 온통 까맣고 완전 탄광 지역이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광산이 거의 다 폐광되고 정동진역도 거의 폐역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이걸 살려낸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이 모래시계의 시청률 진짜 당시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나왔었죠. 마지막 회의 시청률이 64.5%입니다. 지금은 절대 나올 수 없는 퍼센트인데요. 그래서 당시 모래시계 별명이 귀가시계였습니다. 김종학 PD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쟁쟁한 그런 배우들이 이때 떠서 스타가 된 분들이 많죠.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이정재 이런 대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드라마 한 편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 지역을 살립니까? 지금 우리도 드라마가 뜨면 드라마 촬영지 어딘지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인기가 엄청나서 이렇게 멋진 호텔도 짓고요. 또 새해에는 해맞이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정동진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측정해 보니까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동쪽은요. 정동진이 아니라 묵호동, 대진 등대 쪽 100m 지점이라고 합니다. 정동진 바닷가 너무나 깨끗하고 예쁜 곳이고요. 그리고 선크루즈 호텔 강추입니다. 이번에는 강릉 경포대로 가볼까요? 강릉하면 뭐니뭐니 해도 경포대죠. 소나무가 둘러쳐진 이 푸른 바닷가 정말 예쁜데요. 옛날부터 선조들이 이곳에 와서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오게 됐는데요. 이곳 경포대에 올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정철이 남긴 가사문화,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단 하나 정철은 정말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술 타령만 하는 정철을 보고 정철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죠. 결국에는 술병으로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은 사람이 바로 정철입니다. 이 경포대 정자에는 제1강산이라고 쓰인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포대 가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아름다운 바닷가 내려다 보시기 바랄게요. 경포대에서 바닷가 보셨다면 여러분 스카이베이 호텔 구경하셨죠? 이 스카이베이 호텔 안쪽이 또 경포 호수인데 이 호수 안쪽에는 바로 초당마을이 있습니다. 강릉에 가셨다면 초당마을에서 순두부 드셔야죠. 저도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봤는데 사실 제일 유명한 집은 동화가든의 짬뽕 순두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가려면 줄 엄청 서야 돼요. 정말 저 갔다가 못 먹고 그냥 근처 옆에서 초당 할매 순두부 먹었습니다. 근데 초당 순두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네, 초당 두부는요, 두부를 만들 때 이 바닷물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허균과 허난설원의 아버지인 허엽입니다. 허엽의 호가 초당이거든요. 허엽은 이름난 학자의 집안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백종원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초당 두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상품화될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난설원과 허균, 허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허엽에게는 자식들이 다 똑똑한 자식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부인 소생도 있었고 둘째 부인의 자식 중에는 허봉과 허난설원, 허균이 있습니다. 양천허씨 오문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같이 재주가 뛰어나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안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강릉을 하면서 허난설원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심사임당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요. 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허엽은 남녀 차별 없이 여자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공부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당 두부를 만든 것만 봐도 평범한 성리학의 유교 집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허난설원은 오히려 비교적 좀 적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의 일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정말 허난설원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왜 이분이 5만 원짜리 지폐에 올라가지 않았나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국가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작품이 바로 있습니다. 제목은 조선시선인데요. 이 조선시선은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시가 바로 허난설원의 시입니다. 조선시선은 당시의 베스트셀러 작품이었고요. 중국에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잘 알려진 책입니다. 허난설원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였는데요. 8살 때 지은 시가 중국에서 또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시는 바로 광한전 배곡루 상냥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8살짜리 아이가 지었냐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강릉의 허균 허난설원, 생가에 가면 한석봉이 쓴 허난설원의 광한전 배곡루 상냥문에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인이 이렇게 이름과 자호를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양반가의 여인으로 또 시인으로 이름을 남긴 건 유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었고 그리고 동생 허균의 글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성룡은 허난설원의 시를 보고 놀랍다. 이것은 여인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도대체 허씨 집안에는 왜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냐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글을 8살짜리 꼬마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지었냐며 굉장히 놀라워했죠. 헌원서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알아본 아빠와 오빠가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바로 손곡 이달 선생인데요. 이달 선생은 당시에 최고의 그 문장가였지만 이분은 서자 출신이라서 중앙정기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허균도 서자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허씨 집안에서는 출신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실력으로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허균도 서자 출신의 홍길동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한문이 아니라 최초로 한글 소설을 또 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반가의 지체 높은 집안에서 감히 한글로 소설을 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허난서론과 허균의 이 집안 전체가 좀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난서론의 오빠 허봉은요, 일찍 과거에 합격했는데 중국에서 좋은 시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허난서론에 줄 정도로 집안에서 허난서론은 완전 사랑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허난서론이 나이 15살이 됐을 때 김성립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결혼 연령은요, 16세에서 18세이기 때문에 15세면 약간 좀 빨리 결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릴사위제가 일반적인 결혼 양식이어서 남자가 처가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의 경우에도 자기 친정 고향인 강릉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허난설원은 대릴사위제가 아니라 바로 시댁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결혼 방식을 택합니다. 아니 지금 상상해도 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맏며느리가 된 허난설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허난설원의 시댁 생활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허난서론이 시댁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매일 글 쓰고 똑똑한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는 남편은 또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집안일을 떠맡게 된 이 허난서론이 결혼 초에 이 남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많았겠죠. 그런데 남편 김성립이요. 과거 시험이 계속 낙방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멀리하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또 자신보다는 뛰어난 이런 아내의 학문에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소원해지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여자가 글을 쓰는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허난서론의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귀원과는 바로 허난서론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귀원가에서 보이는 남편에 대한 원망은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아버지 허엽이 객사하였고 허난서론의 두 아이 모두 병으로 한꺼번에 아들,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게다가 뱃속의 자식도 유산되고 또 오빠 허봉도 귀양 갔다가 또 객사를 하게 됩니다. 허난서른은 이 모든 슬픔 때문에 결국 자신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너무나 어린 나이죠. 27살에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이 쓴 시를 모두 태워달라 유언합니다. 동생 허균은 살아서는 부부 금실이 좋지 못했고
또 죽어서는 제사를 받들 자식이 없으니 그 원통함이 한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헌안설원의 묘는 안동 김씨 선산에 묻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이고요. 김성립은 헌안설원이 죽은 후에 둘째 부인 홍씨와 묻혀 있고 헌안설원은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식들의 조그마한 봉분 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성립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립 집안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요. 6대 연속으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헌난설원이 죽은 다음에 29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합니다. 아니 계속 낙방하고 기생들이랑 놀았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29살이면 과거 급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순신도 32살에 급제를 했고요. 사실 과거 시험에 합격 평균 연령이 35세에서 40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29살에 김성립이 합격한 거는 대단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헌난설원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리는 천재였기 때문에 헌난설원에 비하면 김성립이 많이 묻힌 것은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난설원에게 공부를 배웠던 허균의 입장에서 보면 누나보다 못났고 공부만 할 뿐 실제로는 경전이나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 라고 김성립을 비난했었죠. 사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허균의 입장에서 보면 누나 너무 천재적이고 똑똑한데 바보 같은 남편 김성립을 만나서 고생하고 일찍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이때가 헌난설원이 죽고 겨우 3년 뒤 일입니다. 헌난설원이 죽으면서 자신이 쓴 글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했는데 동생 허균은 이 말을 무시하고 누나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헌난설원은 이 동생 허균 덕분에 죽어서 더 이름이 났고 이 글이 중국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허균도 대단한 문장가였는데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는 무조건 허균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최고봉의 문인들과 맞상대할 사람은 허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명나라의 문인인 오명제에게 난설원의 시 200편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나라에서 편찬된 시집에 실렸습니다. 허균이 또 명나라 장원 급제자이자 사신으로 온 주지번에게 시를 전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난설원 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 바로 헌난설원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헌난설원에 대한 소문들을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나게 이렇게 글을 잘 하거나 유명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헌난설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홍대용 같은 사람 실학자인데도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헌난설원이 시를 잘 지어서 중국에 이름이 이렇게 날렸지만 덕행이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수광의 지북유설에서는요. 여자가 시를 깨달으면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씁니다. 연암 박지원은 열알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이 시를 읊는 것은 본시 아름답지 못한 일이거늘 그리고 게다가 난설원이 다른 남자를 연모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동시대 중국 선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설원을 이렇게 깎아내렸던 이분들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이긴 하지만
모두 허균과는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다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허난서론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집회에 올라가지 못했는지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표절시비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